25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 2명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3명의 사망자를 낸 영흥도 앞바다 충돌사고 2명이 실종된 지 25시간이 지난 겁니다. 밤새도록 조명탄을 쏴가면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들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 영흥대교 교각 사이에서 두 배가 충돌을 한 거죠. 주민들은 폭이 200m밖에 안 되는 협수로를 매일같이 큰 배와 작은 배들이 다투어 다니는 걸 보면서 이런 사고가 날 거라고 예감을 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역시 예견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네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데 그게 내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어이없는 참사를 또 낳은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천 앞바다의 수온이 한 7, 8도 됩니다. 실종자들의 기적 같은 생환을 기원하면서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낚싯배 밤새도록 실종자 수색을 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밤샘 수색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예. 해경, 해군 선박 38척 그리고 항공기 석 대가 투입됐고요. 특히 해경과 군은 사고 해역을 나눠서 조명탄 342발을 투하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예.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거는 침몰한 낚싯배 선창 1호의 선장 오모 씨 그리고 낚싯객 이모 씨죠. 그렇죠. 사고가 난 배에는 모두 22명이 탑승했는데 이미 13명이 숨졌고요. 7명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예. 해경은 날이 밝는 시점에 맞춰서 경비 함정을 보강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재개합니다. 인명피해가 너무 컸어요.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었다 그러고 출항한 지 9분 만에 난 사고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습니까? 선창 1호가 주변을 지나던 336톤급 급유선과 충돌해서 순식간에 침몰을 한 그러니까 것인데요. 선창 1호는 10톤이 안 되는 9.66톤급 작은 배예요. 그러니까 배가 휙 뒤집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실 안에 있던 탑승객들이 배 밖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구명조끼도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경찰은 급유선이 제대로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예.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네요. 예,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인터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예산안 평행선입니다. 새 예산안 이미 법정 처리 시한 넘겼습니다. 회기 내에는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지금 그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9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처리가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 만나서 또다시 담판에 나서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서 걱정이네요.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문제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증원 수에서 각 당의 입장차가 있는데 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5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6,500명 선이거든요. 예. 여기에 일자리 지원 예산 또 대기업 법인세 최고구원 신설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특히 큰데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 우원식 원내대표랑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조찬 회동한답니다. 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죠. 네, 최대 규모의 한미 공중 훈련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인데 이 무력 시위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한 도발이 고강도였던 만큼 한미 공중 훈련의 규모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선 스텔스 전투기인 F-22 6대가 투입이 됩니다. 예.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마하 2.5의 속도로 적진을 넘나들 수 있거든요. 6대가 투입됐어요. 네, 또 다른 스텔스기 F-35A 그리고 또 장거리 전략 폭격기죠. B-1B 랜서도 투입됩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한미 공군 항공기의 수를 모두 합해보니까 230여 대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22명이 탄 낚시여선 선창 1호가 인천 진도항을 출발한 건 어제 오전 6시쯤 출항 9분 만에 급유선이 왼쪽 선미를 들이받으면서 순식간에 배가 뒤집혔습니다. 13명은 선체 내로 진입 구조하였으며 나머지 7명은 표류 중인 것을 구조하였습니다.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있었던 낚싯배 전복 사고. 10톤이 안 되는 낚싯배와 300톤이 넘는 급유선이 충돌을 한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교각 사이에 협수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폭이 200m밖에 안 됩니다. 큰 배와 작은 배가 하루에도 한 50척씩 그 교각 사이를 지나다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예견된 사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명조끼 다 입고 있었고요. 안전교육도 다 받고 출발했다고 합니다만 승객들의 잘못이 아닌 거죠, 이건. 이렇게 안전 실수가 일어나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형 참사가 예견된 거였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부분의 사망자가 배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대피할 틈도 없이 익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우선 7명의 생존자 중에 1명이 전한 당시 상황 좀 들어보시죠. 깜깜한 데서 갑자기 뭔가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으로 배 앞부분이 확 보이더니 그냥 왼쪽 선미를 들이받더라고요. 그 충돌하고 몇 초 안 있어서 다 튕겨져 나갔었습니다. 맞아요. 저희랑 부딪힌 배를 향해서 계속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그물 같은 걸로 해서 저희를 끌어올렸습니다. 저희가 살아도 죄인인 것 같고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요. 배에는 레이더가 다 있을 텐데 그리고 당연히 이 앞을 보면서 천장들이 운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해난사고 전문가세요.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연결을 해보죠. 진교중 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 25시간이 넘어가는데 실종자 수색 작업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실종자 수색을 그 야간에 조명탄을 쏘면서 그 바다 위를 쭉 탐색을 했는데 예. 불행하게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생존 여부는 차치하고요. 일단 구명조끼를 그 두 분이 입고 있었다면은 물 위로 떠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발견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그 선장분은 통상적으로 저도 낚시를 다녀봤지만 그 구명조끼를 잘 입지를 않습니다. 선장들은 보통 예, 구명조끼를 잘 입지를 않는다. 이유는 그 배 안에 조타실이 예. 협소하기 때문에 잘 입지 않고 또 한 분은 입었다 하는데 그 입었으면은 바로 그 오렌지색이기 때문에 예. 바다 색깔은 그 네이비 블루 아닙니까? 예. 배색이 오렌지색이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어야 되고 또 그 근처 해역이 망망대해도 아니고 바로 연안이기 때문에 아니죠.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2명이 출발할 때는 분명히 다 입고 있었대요. 확인을 했답니다. 네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는 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이유로 잠깐 벗어놓은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입고 있었다면 반드시 떠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반드시. 예, 반드시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명조끼는 그 생사를 불문하고 예. 물에 떨어지면은 그 부력에 의해서 반드시 뜨도록 돼 있고 뜬 것은 그 주변에 어선 헬리콥터 예, 또 그 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쌍안경이나 또는 다른 어떠한 그 물체에 의해서 예. 분명히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떠야 되는 상황. 그럼 지금 이제 25시간이 지났는데 냉정하게 생존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세요? 저는 뭐 거의 생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통상적으로 섭씨 5도에서 10도 사이 해수 온도가 될 때 예. 생존 가능성이 2시간, 최대 훈련된 병사가 4시간인데 지금 사고 해역의 해수 온도는 7.5도에서 예. 8.5도씨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벌써 25시간이 지났는데 예. 생존 가능성보다도 10배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저는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 단 이분들이 떠밀려서
육지나 섬으로 갔을 때는 예. 가능성이 그렇죠. 있지만 예. 지금 그쪽은 육지나 섬 쪽도 다 수색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습니다. 뭐 기적 같은 생활을 지금은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뭐 날씨가 급변한 거 아니냐, 수로가 너무 좁았던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문가로서 보실 때 종합적으로 볼 때 사고 원인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 항해 부주의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 출항할 때 시정도 4km, 그 다음에 파도도 1 내지 1.5, 예. 그 다음에 비가 조금 내렸지만 날씨도 그랬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해상에서 그 기상이 돌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연안 쪽은. 따라서 제가 보는 것은 협수로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예. 예,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라, 왼쪽으로 붙어서 가라. 다 GPS도 있고 배 레이더도 있는데. 잠깐만요. 레이더가 큰 배, 300톤급 큰 배야 있었겠지만 그 낚싯배 조그만한 배에도 있었을까요? 낚싯배도 당연히 레이더가 있죠. 그래요? 네네. 그럼 레이더로 서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이더를 활용을 했으면 다 봤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군데 다, 예. 큰 배나 적은 배 두 군데 다 레이더를 정확히 보지 않고 그냥 항해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주시하지 않고 연안이니까 좀 방심한 채 항상 지나다니던 길이니까 그냥 갔을 가능성. 네. 자, 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뭐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아는 건 선장이겠습니다만 지금 작은 배의 선장은 실종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손님이죠. 그 생존자 증언이 그나마 실마리가 될 텐데요. 그 생존자의 증언 잠깐 다시 듣겠습니다. 그냥 새벽이었지 뭐 안개가 끼거나 그걸 때문에 뭐 시야가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출항을 해서 한 10여 분 정도 나갔는데 뒤쪽에서 배 모양의 불빛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1, 2분 최 안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복이라는 자체를 느낄 새가 없이 저희는 튕겨 나갔기 때문에 진행 방향에서 왼쪽이요. 그러니까 왼쪽 뒷바퀴. 그쵸, 자동차로 따지면. 지금 생존자들의 증언 잠깐 들으셨어요. 이 생존자 말고도 대부분의 생존자들이 증언하는 게 똑같습니다. 뒤에서 큰 배가 오는 불빛을 봤다. 왜 저렇게 가까이 오지? 하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들이받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결국 큰 배가 뒤에서 오다가 앞에 있는 작은 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은 셈이 되는 걸까요? 뭐 서로 충돌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앞배도 큰 배가 뒤에서 오면은 예. 오지 말라 하고 탐조등을 비친다든지 또는 무전으로 부른다든지 또는 그 기적을 울린다든지 해서 피해가도록 내가 여기 있으니 피해가라. 예. 라는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야 되고 예. 뒷배는 큰 배는 앞에 적은 배를 발견했을 때는 속도를 낮추고 예. 가까워지면 속도를 낮추고 또 오른쪽 왼쪽으로 변침을 해서 안전하게 통과하는데 둘 다 항해 부주의로 보여집니다. 항해 부주. 원래 원칙은 뭔가요, 대장님? 원래 그 뭐 교통에 관한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좁은 수로 협수로를 지날 때 원칙은 뭐예요? 협수로를 지날 때 원칙은 안전 속도를 유지하고 배가 가까워지면 속도를 줄여서 예. 어떠한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 협수로를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 그 뒷배가 속도를 낮추고 가까워지면 또는 내가 너를 오른쪽 왼쪽으로 추월한다 하고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그 앞배는 자기가 가는 코스 즉 침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면서 예. 다른 배가 추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배가 큰 배한테 길을 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닙니까? 우선 그것은 그 어떤 이야기냐면 뒤에서 따라올 때 또는 마주칠 때 예. 그러니까 배가 서로 그 마주보고 갈 때 교차할 때 예. 이런 때는 그게 적용이 되지만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앞에 가는 배가 뒤에 큰 배가 온다고 피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뒷배가 무조건 속도 줄이고 안전거리 유지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에 배도 적극적으로 신호 보내고 적극적으로 신호 보내면서 오지 말아라.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너 조심해라. 예. 하고 기적 또는 그 탐조등. 예. 무전기로 계속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사고 원인은 대충 어떤 건지 이제 감이 잡힙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두 배가 충돌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두 배가 충돌을 했다고 해도 사망자가 이렇게까지 많은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게다가 사고가 나자마자 승객 한 명이 112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나자마자 충돌하자마자 112에 신고를 했고요. 이 승객은 살았습니다. 에어포켓 안에서 대피를 하는 상황 속에서 구조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고 해경은 30분 만에 현장 도착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을까요? 네,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유조선이 어선을 충돌했지 않습니까? 예. 어선 안에 이제 객실에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이 배가 부두에서 출항해서 목적지까지 갈 때는 선창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그 안에는 배는 자동차하고 달라가지고 안전벨트도 없고 그렇죠. 그냥 쭉 가는데 앉아 계시는 거죠. 네, 앉아 계시는데 뒷배가 갑자기 들이받으니까 충격에 의해서 이분들이 배에 있는 구조물과 부딪혀서 외상도 생기고 또 정신도 잃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좌연 선미 쪽 수면하에서 물이 차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신도 몽롱한 상태에 갑자기 찬물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익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빠져나오기만 했었어도 사실은 30분 만에 해경이 왔고 또 급유선은 멀쩡합니다, 여러분. 300톤급 급유선은 멀쩡해서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을 이 급유선에서 건져냈습니다. 구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선실 안에서 전복되자마자 물이 들어오고 정신을 잃고 이 상황에서 익사할 수밖에 없는 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갔던 거라고 보여지네요. 네. 아무쪼록 실종자 2명이 빨리 발견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우리가 기분 좋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글쎄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들이 많네요. 어제 큰 사고도 있고요. 또 정치 쪽을 바라보면 전국도 안개 속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간에서 좀 다뤄보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이틀이나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3일이라도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오늘까지 지금 처리안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4일이니까 이제 이틀이 지난 건데요. 자칫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넘긴 국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가요. 예산안 처리 무산된 직후에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주말 내내 120이라고 하는 말이 회자가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실 직원들이 컴퓨터 비밀번호를 120으로 똑같이 걸어놓았다. 오늘 끝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버텼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니까 예산실 직원들이 12월 2일까지 이 컴퓨터 사용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손 털고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시한 넘기면서 참 우리도 난감하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진 이후로는 계속 시한 내에 처리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산안이.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이유도 이 연말에 예산안 처리 때문에 맨날 몸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맨날 1월 1일 넘기고. 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2014년에 이제 법을 제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처리 시한을 그 이후에는 몇 시간 정도 넘겼지만 그래도 다 대체적으로 이 법정 처리 시한 내 정도에 다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4년 만에 넘겼으니까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번엔 예산안 처리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무원 증원 문제, 최저임금 인상분 4조 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 기초임금 아동수당 문제, 법인세, 소득세 인상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산 넘어 산인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당은 생사리 뜯기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이 침대 축구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공무원 증원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최대 쟁점은 그거죠. 지금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는 1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짝 않겠다. 6,500명에서 700명 마지노선 그어놨고요. 국민의당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늘릴 수는 없다. 이게 법정 시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면서 9,000명 마지노선 그어놨습니다. 보좌관은 잘만 늘리시더니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자,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지방선거 때문이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사실은 내용상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서로 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기도 하잖아요. 예. 단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실시할 것이냐 그 직후에 실시할 것인가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소한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여당.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6월부터 따지면 한 10월경부터 실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이유는 왜 뭐예요? 이렇게 뒤로 미루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 왜냐하면 지방선거 바로 한 달 뒤쯤에 이런 복지 공약들을 내세우게 될 경우에는 여당 후보들이 우리의 치적이다 이렇게 홍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거에 활용될까 봐. 네. 그거 활용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 한 10월쯤에 예산을 배정해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복지 공약 시작 시점을 이렇게 10월에 시작하는 게 이게 말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방선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기초연금 인상하는 뭐 내용은 다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기 가지고 일어나 했더니 거기에 선거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또 지방선거 때문이다입니다. 두 번째도 지방선거 때문이에요? 네. 4년 만에 국회 선진화법까지 어기면서 국회가 특히 더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는 이유가 뭘까? 5구 대선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각 당 대표를 한번 보십시오. 예. 누구죠? 한번 홍준표, 꼽아보세요. 안철수, 유승민. 세 분 다. 지난 대선의 대선 후보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일 대선 같았으면 대선 실패 책임지고 몇 년은 은인자중해야 될 정치인들인데 지금 모두 조기 복귀를 해서 각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각 당 대표들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역시. 여기서 실패하면 정치 생명도 끝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을 짠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존재감, 색깔론을 최대한 드러내려고 노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대 진보, 큰 정부론 대 작은 정부론 이런 프레임이 막 충돌하는 거고요. 예. 여기에 맞춰 예산안을 짜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예산안 합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역시 선거가 문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도 다시 한번 지방선거 때문이다입니다. 뭐 세 가지가 다 지방선거 때문이라고요? 이번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만약에 넘기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예. 될까요? 그 후폭풍이 엄청나겠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려고 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지방선거 탓이죠. 그것도.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 문제, 세비 늘리는 문제 때문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카톡 예산 그리고 쪽지 예산 이런 거 지금 예산 넣으려고 막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지방선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